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쪽에서는 휴직을 늘리거나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나 양을 조금 늘린 부분, 그리고 보육 측면에서, 가정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거나 또 아이들 키움에 대한 어떤 복지를 좀 늘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는데, 네. 자,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이제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았었는데, 육아휴직 그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렸습니다.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? 뭐 이제 좀 소득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아빠들, 예.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에서 아마 아빠의 돌봄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있지 않을까,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의 어떤 육아휴직은 좀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? 이제 계층별로 좀 차이가 나겠죠.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중산층 중심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. 예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기업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, 자, 이런 부분에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상한액도 조금 늘렸거든요. 기업의 네. 입장에서도 이번에 육아휴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이게 이제 중소기업 주로 이제 대상인데, 예.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인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. 노무 관리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이 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. 예. 저는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.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잠깐 하는 거지만 이게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한 8년, 9년, 10년까지 이제 지속되는 이야기니까 예.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준다든지, 아니면 이제 자기 비용으로 아이돌 보면을 급히 사용했을 때 이제 회사가 그런 비용 지원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,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가족 친화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에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있는 게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휴직 자체보다는. 기업마다 조금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업 네. 시스템에 맞는 좀 육아 보육 그런 어떤 휴직 시스템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주셨는데, 네. 지금 현재 그 휴직을 두 차례 나눌 수 있는 거를 세 차례 나눌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. 이렇게 네. 육아휴직 기간이, 그러니까 남편의 출산 휴가는 늘긴 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,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요? 사실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력 단절 위험이 생기니까, 예. 이제 기간을 안 늘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기간을 이제 분류를 하면서, 예. 어떤 이제 동시에 육아기 그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나눠 쓰는 어떤 정책의 효과를 좀 더,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.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의 확산으로 묶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가족 친화적인 어떤 로드맵이 조금 더 필요하다. 네, 네. 자, 지금 양육 문제도 문제인데, 아이 낳고 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교육부의 부담이지 않겠습니까?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가정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, 현재는 이제 5세 무상교육을 2027년부터 3, 4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부모 네. 입장에서는 5세 이후부터는 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늘봄학교 예. 연결되는 이제 5세 이음 연령으로 하면서 이제 늘봄학교를 확대를 해서 예. 부모들의 그 이제 초등학교기에 어떤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겠다. 예. 그 이제 늘봄학교 확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,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확대가 되면 예.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늘봄학교에서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보완적인, 아이들 그 교육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,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네. 자, 경제적인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대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는데, 이러한 주거 대책들은 출산율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예. 빚을 지는 게 궁극적으로 비용 부담에서는 아니잖아요. 대출에서 빚을 지는 게. 예. 물론 이제 선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예 선택 자체를 뭐 결혼할 것이냐, 아이를 낳을 것이냐, 선택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
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결국에는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. 그러면 이제 출산한 가구, 내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 3년 한시적으로 소득이 좀 높더라도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. 기성세대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음. 사실 청년 세대는 출산을 할 때 이런 거 말고도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죠. 효과가 제한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면 이미 아이 가진 집에서는 좀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. 네, 이게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예. 따라서 해야 되는 어떤 제도의 구조적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. 근데 뭐 사안별로 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네. 예. 이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 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네. 국회 동의도 필요할 테고요.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? 지금 이 저고위 발표의 특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그 이제 제도들을 지원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. 저는 이제 재원 마련은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래서 이제 비판의 초점이 뭐 장기 로드맵이 없다, 무슨 뭐 추구하는 방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들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건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원 마련은 저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도 돼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네.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